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언론을 보면 특히 많이 회자가 됐었던 지면에서 특히 일본의 한 언론에서 한국은 끝났다. 한국의 어떤 정점은 이미 지났고 계속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하에 놓여 있다. 마치 일본 경제가 맞이했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종류의 표현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공분시키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어떤 비아냥거리는 언론성 표현은 좀 제외하더라도 그 근거를 한번 들여다보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나. 정말 한국 경제는 다시는 고성장이 없는 그냥 저성장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놓여져 있는 것인가를,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또 그런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두 번째 한국, 그러니까 피크코리아가 아니라 두 번째 한국으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자존심을 잃었는데요. 일단 23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세계 주요국 성장률보다도 낮고요. 또 심지어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상황이어서 정말 자존심을 구겼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다른 건 다 줘도 일본한테는 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23년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일본한테도 뒤진 게 사실입니다. 자, 자존심을 구긴 부분들은 그 부분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자존심 구긴 부분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 아마 3시간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짧은 시간 한 20분 동안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자존심 구긴 부분 또 한 가지 말씀하시면, 우리 신세동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가계부채죠. 가계부채도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적어도 IIF가 추계한 조사된 그 결과로만 들여다본다면 1등이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등입니다. 특히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실제 우리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저는 정의를 역성장 혹은 V자 성장 이런 V자로 크게 침체되는 그런 경제를 좀 표현하고자 하는데,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라 역성장을 했고요. IMF 외환위기 때 역성장,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시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다.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23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를 저는 경제 위기라고 판단하진 않지만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추세로도 봐도, 더군다나 한때 우리 경제도 15%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적도 있었고, 또 이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10%대, 8%대, 또 7%, 5%, 4%, 지금은 아예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2%대로 내려온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일본에서 주장한 피크코리아 혹은 한국의 고성장은 끝났다라는 그 표현은 어쩌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다. 오히려 두 번째 한국이라는 방향성, 그림을 좀 제시하고, 그때 그 지적이 오히려 감사했다. 덕분에 우리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덕분에 잃어버린 20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후대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어를 다 설명드리긴 시간상 어렵겠지만, 경제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이제
한때 10% 수준에서 5% 그리고 3% 지금은 아예 1%대로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 말 그대로 피크 코리아에 직면했다라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우리 경제가 왜 이 피크 코리아인가, 그리고 오히려 피크 코리아가 아닐 수 있도록, 두 번째 한국일 수 있도록, 오히려 고성장의 기회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성장세가 강하게 둔화되는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이유들을 판단해보면 방향성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대외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고성장세로 갈 수 없다, 피크 코리아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대외적인 측면, 첫 번째 바로 수출입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오른쪽 수평축이 2018년에서 19년 동안의 성장률이에요. 수직축이 2024-25년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이 보시면 밑으로 빨간색에 해당되는 밑에 있는 나라들은 과거의 고성장을 향후에 못한다라는 뜻인 거고, 왼쪽에 그래도 초록색의 분면에 있는 나라들은 팬데믹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세보다 2024년 이후의 성장세가 더 높다라고 분류한 나라들인 거예요. 전망에 근거하면. 근데 우리나라의 이 무디스의 전망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역시 빨간색 부분에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도 다 빨간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도 주로 미국이나 유로존,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보면 신흥국들끼리 또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역시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대미수출, 대유로존 수출 더하면 50%가 훌쩍 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우리의 수출입 구조를 보면 절대적으로 지난 코로나19 이전 때의 성장세보다 2024년 이후에 못한 나라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관점에서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소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유망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수출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이 침체될 때, 또 미국이 저성장 경로로 갈 때, 유로존 경제가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은 일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이 모색돼야 되겠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대중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종종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정론이니까 명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자는 얘기가 대중국 수출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대중국 수출은 그대로 두고 또 대중국 수출도 늘리되 중국을 제외한 그 밖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더 많이 늘림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중을 줄이자라는 것이지 중국 수출을 막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뜻을 중국 수출을 줄이자라고 오해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론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런 좀 디테일한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도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장기 저성장 국면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대외적인 측면을 한 가지 거론했습니다. 실제 말이죠.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둔화하는 것으로 IMF도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들도 같이 우하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장기적으로 특히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우리는 알타시아라는 표현을 쓰죠.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제2의 생산기지로 부상할 그러니까 유망 신흥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수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제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한국이죠. 다음 한 건은 대내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면 저성장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근거죠. 인구 오너스 시대라는 뜻이죠. 5천만 명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으면 5천만 개일 텐데 4천만 명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으면 4천만 개죠.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생산 규모나 소비 규모나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수축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구 감소로 야기될 제가 생각하는 우려점, 물론 이것도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세종 교수님하고 제가 1시간을 대담해 봤는데 또 문제점도 있지만 기회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노동력이 감소하겠구나.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올라가겠구나. 그럼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 노동력 감소, 이런 것들은 저성장을 피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실제 아까 잠재 성장률을 말씀드렸는데,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레고 블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고 블록을 이렇게 3개를 쌓아요. 하나, 둘, 3개. 이 각각이 기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여도를 보면 하나가 맨 밑에 있는 요소가 노동 투입, 두 번째 레고 블록이 자본 투입, 마지막 세 번째 레고 블록이 총 요소 생산성, 쉽게 말하면 생산성입니다. 그러면 노동 투입 자체는 어쨌든 줄어들 거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면 잠재 성장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일단 그것을 가정하고요. 전체 인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고, 그 또 중요한 것은 생산연령 인구가 나름 더 강하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는 고령화라는 것도, 결국 4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던 사회에서 3명이 1명을 부양하고 2명이 1명을 부양하고 이제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그만큼 부양 능력에 부담을 갖는다든가,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고질적인 우리나라 대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크코리아 맞다 이거죠. 대내적인 문제를 역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잠깐 또 경제 정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양비 하면 이 비가 비용,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나,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나를 보여주는 게 부양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가 과거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았던 젊은 사회였지만 미래에는 갈수록 노년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사회로 간다는 거죠. 혹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지금 현재 중위 연령이 몇 세일까요? 혹시 한번 맞춰봐 주세요. 중위 연령. 중위 연령이라는 단어는 1등부터 5천만 명까지 꼴등까지 쭉 나이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50대 후반? 50대 후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퀴즈입니다. 네, 제 유튜브 구독자였어요. 아십니다. 지금 현재 중위 연령은 44.9세 정도 됩니다. 22년 기준이니까 제가 정도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퀴즈 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엔 우리 구독자는 맞추지 말아주세요. 2072년 기준 중위 연령이 몇 세가 될까요?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60세? 또 좋습니다. 다른 분. 54.9세. 디테일합니다. 또 뭔가 보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 63점 몇 세입니다. 2072년. 그러니까 통계청의 추계대로라면 그만큼 이제 20년 전에는 김광석이 불렀던 서른 즈음에를 지금 2024년에는 30세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른 즈음에라는 표현이 딱 정확히 중위 연령을 뜻하는 것 같아요. 저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근데 아마도 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2072년쯤 되면 64세 정도 돼야 그 음악에 그 어떤 고뇌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OECD 국가별로 총 부양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2022년의 부양비는 낮아요. OECD 회원국 중에. 근데 2072년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총 부양비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노인 부양비, 노년 부양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년 부양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가장 부양 능력이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사회로 간다. 이것도 대내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피크코리아 뭐 일정 부분 맞겠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까 레고블록 설명드렸는데 노동 투입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좀 더 대담한 논의를 통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인구를 다시 증가시키거나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못 간다면 순응하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순응할 잘 그런 인구 감소 시대에 안착하는 노력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노동 투입은 준다. 정해진 거예요. 자본 투입은 우리가 통제하기 사실 어려워요. 저성장은 저성장을 불러온다라는 표현이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 기업 입장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 투입도 같이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레고블록을 3개 쌓으면 노동 투입 통제할 수 없다. 자본 투입 통제할 수 없다. 마지막 맨 위에 거 통제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생산성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피크코리아가 아닌 두 번째 한국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은 뭐에 있습니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 혹은 더 많은 R&D 예산, 우리 미래 산업사회가 결국 우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의 어떤 유망 산업을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는 분명 R&D, 교육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잠깐 첨언한다면 교육 예산을 물론 올해 줄였는데 이것은 학령 인구가 주니까 교육 예산 줄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밑바탕이 된 가정은 한 명의 노동력이 같은 생산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한 명이 사과 하나를 딴다면 그러면 2명은 사과 2개 딴다. 근데 교육을 통해서 이걸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통제되기 어렵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인풋이 줄더라도 아웃풋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프로세스를 혁신시키면 돼요.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돼요. 경영 철학을 바꾸면 돼요. 또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농장 체험을 하는데 그냥 혼자 딸기를 땄는데 1시간 동안 5개 따더라고요. 그래서 혼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면 돼요. 교육을 받았더니 이제 1시간 동안 50개를 딸 수 있는 대농으로 바뀝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죠. 결국 우리 노동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전 인구의 인재화를 추진해서 한 명 한 명의 인구가 고급 인재화, 유망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인재화, 핵심 인력, 그런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의 예산을 또 늘리거나 그런 부분에 교육 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하면 어떨까?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어떨까? 노동 투입이 준다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어떨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오버돼서 여기까지 저의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